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7월 FOMC 리뷰의 첫 번째 시간으로 FOMC 성명서를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FOMC란 미국 중앙은행인 미 연방준비이사의 페드 산하에서 공개시장 조작, 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얘기하는데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부르고 영어로 FOMC라고 합니다. 위원들이 미국 기준금리를 투표를 해서 의장이 성명서의 형태로 회의를 요약해서 발표하는 형식이고요. 기준금리를 필두로 미국의 금융정책을 알 수 있는 풍향계 역할을 합니다. FOMC 소식을 왜 알아야 하냐면요. 미국의 기준금리 동향을 체크를 하고 패시브한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인데요. 동적 자산 배분을 할 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정하는데 그때 미국의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참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7월 FOMC 성명서 전문을 요약을 하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정책 도구를 사용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촉진할 것을 약속한다. 여기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6월 FOMC 성명서랑 거의 차이가 없는 부분이고요. 7월 FOMC 성명서에서 달라지거나 약간 강조가 될 부분들은 색깔을 달리 표시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번 7월 FOMC에서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화된 내용을 강조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은 미국과 전 세계에 걸쳐 엄청난 인적 및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했다. 경제활동과 고용은 급격한 감소에 이어 최근 몇 달간 다소 회복했지만 연초 수준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여기서 6월 FOMC 성명서에서는 경제활동과 고용이 급격하게 위축이 됐다고 썼었는데 7월에서는 감소했지만 다시 회복을 했다 이 표현이 추가가 됐고 회복이 된 건 맞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회복은 아니라고 표현을 했어요. 약화된 수요와 심각하게 낮은 유가는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전반적인 금융 여건은 미국의 경제와 미국의 가계 및 기업으로의 신용 흐름을 지원하는 정책 조치로 최근 몇 달간 개선됐다. 3월 달에 팬데믹 위기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최고조가 됐을 때 연준이 파격적인 제로금리를 하면서 미국의 가계 및 기업으로의 신용 흐름을 지원을 확실하게 했죠. 그 이후로 시장은 안정화가 되고 주가나 자산 가격들은 3월 이전 수준만큼 회복이 된 상황인데 실물 경제는 아직 회복하지 못했죠. 신규 코로나 발병자 수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그래서 6월 FOMC에서도 몇 달간 개선이 됐다고 표현됐었는데 이 부분은 7월도 똑같습니다. 경제의 경로는 바이러스의 진로에 크게 좌우될 것 같다. 이게 7월 FOMC에 추가적으로 설명된 건데요. 6월달까지는 바이러스 위기를 위해서 연준의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할 거라는 표현 정도로 썼었는데 이제는 경제가 어떤 식으로 회복되고 언제쯤에 회복되고 회복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런 경제의 모든 경로는 결국엔 바이러스가 어떻게 극복이 되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고 표현했어요. 이 부분은 연준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죠. 이번 성명서의 특징이 연준이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연준이 바라보는 통계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연준이 참고하는 데이터에 연준이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인 데이터인 바이러스의 진로가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거를 무시하고 큰 부양책을 쓰거나 아니면은 긴축 정책을 쓰거나 하는 큰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다. 이런 뉘앙스가 이번엔 좀 많아요. 이번에 새로 표시된 부분이 바이러스의 진로에 경제가 달려있다는 거고 현재 진행 중인 위기는 단기적으로 경제활동과 고용, 물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며 중기적인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6월과 같고요. 6월에서 이렇게 중기적인 경제 전망에 대해서 연준이 부정적으로 보는 바람에 위험자산이 조정이 오고 당일에 안전자산과 금이 올랐었죠. 위원회는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를 0에서 0.25% 범위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의 제로금리고요. 미국의 제로금리는 실질적으로 0%가 아니고 0에서 0.2%의 범위로 돼 있어요. 아무래도 미국은 기축통화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는 금리가 높을수록 좋은데 0.25%라는 범위를 포함을 해서 제로라고는 하고 여기서 더 내려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 최대치는 0.25로 완벽한 제로는 아니에요. 다른 나라 금리는 제로금리면 0%다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똑같은 제로금리라도
0.25%의 금리가 높은 거죠. 경제가 최근 이벤트를 이겨내고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는 궤도로 들어섰다고 자신할 때까지 목표 금리 범위를 유지한다. 연준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의 목표는 고용률은 코로나 전에 기록했던 실업률 5% 이내고 물가 상승률은 2% 정도를 연준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실업률은 현재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은 과거 대공황은 저리 가라인 전례 없는 신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죠. 그렇게 고용이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그 다음에 물가 안정도 일부에서는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지만 실제 생활 물가는 아직까지 저점이라고 해요. 거의 0%에 가깝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가 안정 목표에 들어서기가 멀죠. 물가 안정 목표는 2% 정도를 생각할 텐데 거기에 들어섰다고 자신할 때까지 들어섰다고 바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자신할 때까지 목표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최하 2년 정도 이상은 제로금리 할 수 있다라고 6월 달에 이야기를 했었죠. 위원회는 공중보건, 글로벌 변화,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 등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 입수되는 정보가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연준의 도구를 사용해서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행동을 할 것이다. 통화정책 스탠스에 관한 향후 조정 시기와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는 완전 고용과 대칭적인 2% 인플레이션 목표와 관련해 실현됐거나 예상되는 경제 상황을 평가할 것이다. 평가는 노동시장 상황 지표, 인플레이션 압력 지표, 인플레이션 기대, 금융 및 국제 변화 등을 모두 고려해서 정할 것이다. 가계와 기업의 신용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연준은 향후 몇 달 동안 국채와 기간의 주택 및 상업용 모기지 담보부 증권, 이게 MBS죠. 보유 규모를 최소한 현재 속도로 확대해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것이다. 전에까지 기준금리를 얘기했었고 7번은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양적 완화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 국채 매입, 상업용 모기지 담보부 증권이라는 MBS 매입, 그 다음에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레포, RP 매입이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서 양적 완화를 기본적으로 하고 여기다가 회사채 매입까지 최근에 ETF를 통해서 하고 있고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금융위기 때도 했던 세 가지는 국채, MBS, 레포인데 6월달과 마찬가지로 유지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공개시장 데스크는 대규모의 기간 및 하루짜리 환매 조건부 채권 제공을 지속할 것이다. RP 시장의 개입을 지속할 거라는 거고 원래 위기가 터지기 전에 4월달까지만 하고 그만 좀 줄일 거예요 라고 했다가 위기가 터지고 안정될 때까지 계속 할게요 라고 했는데 조금 안정이 되니까 레포 지원 규모를 조금씩 줄이면서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가 많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내년 정도까지 수개월 연장해서 제공할 거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국채, MBS, 레포 여기다 플러스 회사채까지 하면 이걸 연준이 양적 완화로 지원할 때는 예전에 3월에 봤던 급격한 금융 변동성이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때는 어떤 신용 리스크 때문에 코스피가 1400, 나스닥과 S&P가 30% 정도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도 서서히 실적과 경기 전망이 안 좋아서 하락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패닉 장세로 매도가 일어날 일은 많이 없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달러가 약세화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3월달만 해도 달러가 초강세였고 우리나라도 환율이 1300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시장이 안정됐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연준과 미국의 양적 완화와 달러 돈풀기가 심해졌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계속 희석되고 약달러 장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동안에는 어쨌든 간에 기축화폐 시스템에서의 신용흐름 경색에 대한 문제는 현재는 조금 걱정을 접어도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7월 FOMC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파월 의장은 경제의 경로는 이례적으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정책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했어요. 이례적으로 불확실하고 바이러스에 달려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기준금리를 0에서 0.2%로 동결했죠. 연준은 경제가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궤도에 오를 때까지 현재 금리와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했고요. 기존의 양적 완화를 현 수준 유지하겠다고 했죠. 여기는 국채 매입, MBS 매입, RP 시장 개입이 있죠. 거기다가 회사채 매입도 있고요. 금융 여건은 개선이 됐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달러도 그걸 바탕으로 약세 기조가 되고 있죠. 실물 경기는 근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개선되지 못했다고 했고 기업과 소비자와 고용에 대해서
해서 실무 경기는 평가를 하는데 회복이 됐지만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경제의 경로를 바꿀 수 있는 주 원인이 바이러스라고, 연준이 시행하는 거는 경제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바이러스에 대한 건 보건적인 내용이라 입법부와 행정부의 노력이 중요하고 또 보건의학 쪽의 성과도 중요하겠죠. 그런 건 연준이 돈을 푼다고 해서 백신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요소는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고 연준이 선을 긋는 듯한 얘기를 7월달엔 좀 한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은 생각지도 못한다고 표현했대요. 금리 인상은 안 할 거다. 이번 리스크는 디스인플레이션 충격이란 말을 했는데, 요새 최근에 자산 가격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V자 반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 부동산 시장만 봐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은 오를 것이다. 그리고 금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값이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산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연준이 판단했을 때는 일부 자산과 일부 경기 쪽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되는 게 있는데, 전체적인 점수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못 미치는 곳도 있어서 실물 경기를 판단했을 때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대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한번 또 알아볼게요. 7월 FOMC가 6월과 달라진 점을 보면, 우리가 FOMC 성명서를 보는 이유가 미국의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알기 위해서 본다고 그랬죠. 위치는 아까 보신 FOMC의 성명서 요약과 기준금리의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방향은 7월과 6월이 어떻게 달라졌냐를 체크하면서 방향을 알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항상 FOMC 성명서가 발표되면 전월과 달라진 점이 따로 기사화가 될 정도인데요. 경기진단은 이전 성명과 달리 최근 회복이 되긴 했지만 연초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고 했었죠. 경제의 경로가 바이러스에게 좌우된다고 했던 게 특징이고, 수익률 곡선 제어라는 언급을 6월달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이게 빠졌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지금은 디스인플레이션인 것 같다라고 말한 게 특징이에요.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 수준이 오르기는 하는데 인플레이션 느낌도 나는 거죠. 근데 상승률이 둔화되는 형상을 얘기하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서 물가의 상승률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인플레이션이라 하는 거고,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조금씩 오르긴 하지만 로그 함수처럼 많이 못 오르고 상승률이 점점 둔화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은 현재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아니다,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고 상승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릴 생각은 없다, 이 얘기를 한 거고, 4월달에는 기준금리가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 라는 이슈가 있었고 연준이 마이너스는 안 하겠다고 했죠. 수익률 곡선 제어가 저번 달에 나온 이유는 자산시장이 반등이 빠르게 일어나자 위험자산의 반대인 안전자산인 채권 수익률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오르게 되면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받게 되고, 국채 이자가 너무 많이 오르거나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게 일정 밴드에서 유지하겠다는 거고, 특히 상향을 정해서 일정 국채 이자 이상 못 올라가게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압박감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수익률 곡선 제어도 언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요번에는 요거는 좀 빠지고 경기 진단은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면서 물가가 끝까지 오르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수익률 곡선 제어라는 어떤 기술적인 내용 없이 자연스럽게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한 정도고,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낮고 리스크가 많다라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7월 FOMC 소감을 보면 연준은 경제가 바닥을 터닝할 때까지 현 수준의 통화정책을 수행한다고 확인을 했는데요. 금리 인상 시기는 최소한 2020년 이후라고 했고, 점도표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데 각 위원들이 예상하는 기준금리를 모은 표가 점도표인데, 여기서 언제쯤의 시기에 얼마 정도의 금리를 예측하는지를 평균화시켜서 알 수 있거든요. 2021년에는 기준금리가 오를 거라고 예측한 연준 위원들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2021년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의 가능성이 큰 거죠. 물론 점도표가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점도표는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미래를 미리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는 발표이기 때문에 뭐 급격하게 많이 변하진 않거든요. 물론 근데 이것도 뭐 확정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어쨌든 2022년 이후에나 금리 인상이 오를 것 같다고 점도표에 나왔고, 그리고 주된 경기 회복 요소로 연준의 역할 범위를 넘어선 바이러스가 최초로 언급됐죠. 연준이 보건 위기로 인해서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거를 기준금리 내려라, 마이너스 해라, 경기 부양해라 라고 압박받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나 한계를 좀 표현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다른 곳에서 해야 될 일이지, 연준은 바이러스까지 체크하면서
경제정책을 펼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선을 그은 것 같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논쟁에서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진단을 연준이 정해버렸죠. 빠른 경기회복 전망에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물 경기의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대신에 자산 인플레이션은 또 경계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제로금리에서 마이너스 금리는 안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도 더 확대해서 안 하고 있고요. 현 수준만 유지하고 있고, 발표한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좀 적은 범위에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발표한 것에 비해 양적 완화를 완벽하게 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자산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는 거죠. 자산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는데 연준이 계획한 대로 양적 완화를 다 해버리면 회사채도 다 매입하고 국채, MBS, RP를 무자비하게 양적 완화 해버리면 자산이 인플레이션 폭등이 일어나겠죠. 그런 것도 연준이 경계를 해요. 이미 말만 했을 때도 다 올라버렸는데 실제로 실행하는 것까지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느낌이고, 기준금리와 양적 완화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어떤 의지가 보이는 FOMC였던 것 같아요. 이제는 양적 완화도 할 만큼 했고 기준금리도 할 만큼 내렸으니까 연준이 하는 거는 거의 다 한 거고, 정말로 큰 위기가 와서 금융시장이 또 요동을 치면 그때 가서는 양적 완화를 늘리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연준이 할 수 있는 걸 하겠지만, 그런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없다면 연준은 여기까지 해서 유지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한 것 같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부분은 연준한테 얘기하기보다 다른 해결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제로금리와 현재 계획된 양적 완화 정도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현재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진단했던 부분이 인플레이션 진단으로 조금씩 변하게 되면 제로금리 다음 단계인 경기 회복 사이클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연준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FOMC 성명서의 요약과 정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원래 FOMC 리뷰를 한 번에 다 하면서 요 뒤에 나온 내용들이 연준이 발표했을 때 자산가격 변화,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 코스털리 달걀 모형에서 보는 연준의 스탠스와 포트폴리오 계획 같은 거는 이걸 다 한 번에 넣으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나눠서 다음 영상으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